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2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을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의 새로운 트렌드가 이 비만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비만 치료제를 그러면 누가 소비를 많이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모델 몸매 원의 비만 치료제 큰 손은 뉴욕 부자라고 돼 있어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고요. 항상 우리가 어떤 새로운 소비 트렌드라든지 어떤 새로운 기술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누가 사는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보이잖아요. 누가 사고 어느 정도 이제 확산될 거니까 저 상품의 시장 규모는 1조 원짜리 시장이다, 10조짜리 시장이다, 100조짜리 시장이다.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결국은 기업에 들어오는 매출, 그 매출에서 이익이 나오고 그 이익에서 이제 주주한테 돌아가는 몫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 어디서 발생을 하고 이 매출의 그런 연속성이 있는지, 확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그치는지, 그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가 누가 이래 처방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좀 심각한 뉴스인데요. 공장 매각도 못하고 가동도 불가능. 한국 기업 탈러시아 딜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돈 1유로에 러시아 공장 뺏긴 기업들 이렇게 또 쭉 나오고요. 외국 기업 사례가 나옵니다. 하이네켄, 닛산, 칼스버그 등등.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LNG선 열척 계약 취소 위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조 달러 헬스케어 시장 선점이라고 돼 있어서 미일 의공학 통합 경쟁이라는 기사인데 2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 2,600조 시장입니다. 2,600조 시장이면 자동차 시장이 3,500조에서 한 4,000조 되니까 자동차 다음으로 큰 시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조 달러 이 헬스케어 시장 어떻게 지금 판도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고요. 마지막은 역대급 호실적 온다. 순풍에 돛단 조선주.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LNG선 취소 위기도 있는데 조선업은 지금 순풍 굉장히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상당히 좋습니다. 요 모델 몸매원의 비만 치료제 큰 손은 뉴욕 부자. 요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비만 치료제 사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역설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건강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는 27일 보험 분석 업체인 트릴리언트를 인용해서 지난해 뉴욕 맨하탄 어퍼 이스트 사이드 주민 2.3%가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나 당뇨병 주사제를 처방받았다고 보도했네요. 이는 뉴욕시 관할 지역 중에서 관련 주사제 처방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당뇨와 비만 인구가 더 많은 곳으로 알려진 브루클린 일부 지역의 관련 주사제 처방 비율은 1%대 초반에 불과했고요. 그 뉴욕에서 브루클린 다리 건너서 건너편에 브루클린, 그 위가 퀸스인가요? 그 브루클린 쪽에 비만 인구가 더 많네요. 201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대표 부촌인 어퍼 이스트 사이드 주민 어퍼 이스트면 그 부촌 이번에 아들 졸업식 때문에 갔을 때도 중간에 센트럴 파크가 있고 그러면 그쪽이 약간 어퍼 사이드니까 거기서 이스트
어딘지 알겠네요. 해가 뜨는 동쪽이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의 동쪽이다 그죠?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주민 비만율은 9%로 뉴욕시 전체 비만율이 25.4%. 와, 뉴욕시에서 4명 중에 1명이 비만이네요. 그런데 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는 주민의 비만율은 9%, 10명 중 1명이 안 되네요. 이곳 주민의 평균 수명은 85세로 뉴욕시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반면 이스트 리버 너머에 위치한 사우스 이스트 퀸스의 비만율은 43.3%로 월등히 높네요. 뉴욕에서 비만율과 당뇨병 발병률이 가장 낮은 부촌 지역에서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약이 가장 많이 처방됐다는 뜻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현상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분석을 했고 부자들이 치료 수준의 비만이 아니어도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대거 구매했다는 설명이다. 이 덕분에 비만 치료제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치료 수준의 이 고도 비만이 아니어도 단순히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제목이 모델 몸매를 원해라고 돼 있네요. 확실히 그 이번에 갔을 때 센트럴 파크도 가보고요. 그 여기 어퍼 이스트도 가보고 어퍼 웨스트도 좀 가보면 웨스트는 약간 좀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고 웨스트도 바로 센트럴 파크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쪽은 되게 부잣집이 좀 있었고요. 이스트, 어퍼 이스트 이쪽에 존 레논이 살았던 집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긴 되는데 확실히 그 동네에서 나와서 걸어 다니고 또 조깅하는 분들을 보면 미국은 가보면 좀 날씬한 사람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날씬한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오히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처방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요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한번 그런 얘기를 슬쩍 한 적이 있어요. 투자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제품을 누가 쓰느냐, 누가 사용하는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사용을 누가 사용하느냐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부자들이 쓰는가를 봐야 됩니다. 네, 부자들이 그 제품을 쓰는가. 여기서도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이 이 글로벌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에서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거든요. 지속되는 현상의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페드가 저렇게 계속 돈을 풀면 페드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뱅크 오브 재팬이죠. BOJ나 그리고 ECB 그쪽에서 기축통화국에서 계속 돈을 풀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면 결국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플레이션의 해치가 되는데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이번 달에 받을 월급, 다음 달에 받을 월급, 내년에 받을 월급이 계속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5년 전에도 계속 부동산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웠던 게 이 부동산 시장을 이 단순한 수급도 중요하긴 합니다. 지역별로 수급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데 결국 이 자본주의의 큰 틀에서 보면 페드가 저렇게 틈만 날 때마다 바이러스 이후로 돈 찍어내고 미국 지방은행 문제로 돈 찍어내고 그런 식이 되면 결국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말이 삼천포로 빠지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무조건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우량한 자산. 우량한 자산의 기준은 뭐냐? 희소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옆에 보면 와 이렇게 좋은 공원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아주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센트럴파크 옆에 그 집이 뭐 1,000억짜리 뭐 집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쓴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제품이 탄생했을 때 저희가 전기차를 좋게 봤었던 게 2016년, 17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전기차 밸류 체인을 다 투자하고 코로나 때도 뭐 전기차 밸류 체인을 제일 좋게 보고 투자했었는데 과거에 2009년도에 오바마 정부가 탄생을 하고 그때도 그린 그로스라고 해서 녹색 성장을 얘기하면서 전기차 얘기하고 GM에서 볼트 해가지고 냈는데 저 볼트를 저게 부자들이 사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전해가지고 겨우 120km, 110km 갈 수 있는 조그만 그러면서 저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때도 2009년, 10년, 11년도에 LNF 주가 한번 보세요. LNF 주가 보면 거의 8배 올라가거든요. 한 1년 반 만에.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혁명도 있긴 했었지만 그러다가 2015, 16, 17년도에 테슬라를 보면서 테슬라의 모델 Y였나요? 모델 S가 나왔을 때 10만 불 가격. 그리고 실리콘의 그런 부자들이 나는 환경을 생각하고 그런 지식인인데 테슬라 이렇게 10만 불짜리 차를 탄다.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 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테슬라의 전기차는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모든 어떤 제품이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걸 부자들이 사는지 아닌 반대편인지 그 부분은 잘 보셔야 되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예 빈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 그런 것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Q가 확 늘어나니까요. Q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미국에서도 또 잘 팔린다라는 부분이 그 부분도 라면이 싼데도 되게 퀄리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싼 영역에서 파는 제품도 퀄리티가 좋은 그런 제품을 파는 회사의 기업의 주가는 얼마든지 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장 매각도 못하고 지금 가동도 불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있고 미국의 제재가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서 주가가 그때 한번 빠졌었거든요. 이게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거는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지 그런 걸 체크해 보기 위해서 기사를 읽습니다. 가끔씩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어제도 음극재 뭐 그 부분에 대한 댓글도 제가 보긴 봤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인지편량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혹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회사에 대한 좋은 뉴스만 막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읽는 이유도 저는 사실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를 많이 체크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리스크 향후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혹시 리스크가 있나 해서 오히려 인지 편향이 아니라 그 인지 편향에서도 혹시 내가 놓치고 있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없나 그래서 뭐 시황도 저는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 유튜브를 많이 본다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어, 좋은 뉴스만 골라 보다가는 큰 일을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좋은 뉴스든 안 좋은 뉴스든 계속 체크하는 거니까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주식하고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장 매각도 못하고 가동도 불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 주요 기업의 러시아 지역 생산법이 쭉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러시아 현지 생산법인이 가동은 중단한 지 1년을 넘기면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 공장 매각이 수월하지 않은 데다 부품 조달이 어려워서 공장 재가동 또한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최근 러시아 현지에 생산법인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공장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했는데 현실성이 높지 않은 재가동 요구에 산업계에서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삼성전자는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 TV 모니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는데 같은 달 현대자동차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가동을 멈췄고요. LG전자는 몇 달 뒤인 8월 모스크바 외곽 루자 지역의 가전 TV 생산 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러시아 정부가 공장 재가동을 요구한 배경에는 러시아 자국 내 경제 상황이 고려됐다는 해석인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자국 내 생산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공장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자국 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다는 점 또한 러시아 정부의 고려사항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 중국이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 하고 있네요. 러시아 시장 가서는. 서방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에서 못하니까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가서 물건을 팔아먹고 그러면서 러시아 내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너무 커지면 진짜 의존도가 커지게 되죠.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내 생산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품에 대한 제재로 부품 조달이 지금 불가능하고 병행 수입 형태로 우회 수입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공장을 재가동했을 때는 또 서방 국가들의 시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공장을 매각한다면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떠난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고요. 생산 시설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을 쓰면서 진출한 러시아 시장을 떠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뼈아픈 손실입니다.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고 공장을 매각한다고 해도 제값을 받고 팔기도 쉽지 않고요. 러시아를 떠난다는 신호가 러시아 정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처한 이 같은 딜레마는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현지 법인의 자산이 지금 크게 감소했고 1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러시아 판매 법인인 삼성전자 루스 컴퍼니가 올 상반기 말 기준 자산 총액이 8,763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1년 전에는 1조 7천억이었는데 거의 50% 감소를 했네요.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에 한 6천억 이익을 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58조 이렇게 지난 해가 51조 막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때에는 1조 정도 까져도 괜찮은데 요즘 힘든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1조나 터지니까 요것도 약간 뼈아픈 부분이겠네요. 러시아의 TV 생산 법인인 삼성전자 루스칼루가는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1조 3,390억이었는데 지금 1조 1,500억. 러시아 법인이 또 여러 개가 있네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생산 법인도 2조 6,190억 원에서 올 상반기 말에는 9,500억으로 63%가 줄었습니다. LG전자 러시아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지난해 6월 말에 1조 1,700억이었는데 지금 6월 말 올해 9,300억으로 줄었고, LG전자의 러시아 등 지역 매출도 하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32.7%나 축소가 됐네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대차 그룹이 탈러시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독립국가 연합 지역 생산 능력까지 키우는 모양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아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코스타나이 지역에 완성차 조립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 같은 지역에 준공한 기아의 SUV인 스포티지 완전 분해 조립 CKD 공장에 이은 두 번째 생산 시설이다 라고 쭉 돼 있고요.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서 중국 공장 일부 매각을 진행 중인 현대차는 최근 인도에서 미국 GM 공장 인수를 확정지었죠. 미국에서는 조지아에서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구축 중이며, 국내에서도 울산 전기차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요 기사에 또 후속 기사로 단돈 1유로에 러시아 공장 뺏긴 기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고용 안정을 내세워서 외국 기업에 대한 사실상 강제 국영화에 나서고 있다. 기업 매각 승인을 거부한 뒤 푸틴 대통령의 지인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 생활용품 및 포장재 업체인 아르네스트는 지난 25일 글로벌 맥주 회사인 하이네켄의 러시아 법인 암스텔을 단돈 1유로에 인수했다네요. 야, 가만히 놔두면 계속 이제 손실이 늘어나니까 하이네켄도 어쩔 수 없이 1유로에 팔아버렸나 봅니다. 이에 앞서서 미국계 컨테이너 및 알루미늄 캔 제조사인 볼 코퍼레이션의 러시아 법인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하이네켄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같은 해 3월부터 철수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하지만 직원들의 고용 보장 조건 등이 맞는 인수자를 찾아서 실제 매각에 이르는 데는 18개월 가량이 걸렸다고 합니다. 돌프 판덴브링크 하이네켄 CEO는 우리가 바란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으나 이번 거래를 통해서 직원들의 생계를 지키고 더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러시아에서 떠날 수 있게 됐다고 했고요. 하이네켄은 러시아 법인 매각으로 약 3억 유로 4,300억 원 손실을 입을 전망이고요. 지난해 르노 자동차는 1루블, 그리고 닛산 자동차는 1유로에 러시아 법인을 현지 업체에 넘기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손절매를 굉장히 빨리 했다, 그죠? 최근에는 매각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압류가 진행된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핀란드 포텀과 독일 유니퍼 등 에너지 업체를 강제 압류해서 국유화시킨 데 이어 지난달에는 프랑스 유제품 업체 다논과 덴마크 맥주회사인 칼스버그가 덴마크 맥주회사군요. 칼스버그의 러시아 법인도 압류를 했다 합니다. 특히 두 회사는 러시아 법인 매각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매각 승인이 아닌 압류 통보가 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울러 다논 러시아 대표에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연방산하 체첸공화국의 야쿠프 자크리예프 농업부 장관을, 발티카 임원에도 푸틴 측근인 코발추크 형제의 지인인 타이무라즈 볼로예프가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국민 고용 안정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서 비우호국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지금 빼앗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방 기업이 철수할 경우 기업 가치의 50% 이하로만 매각 승인이 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올해 3월에는 매각 시 기업 가치의 10%를 정부에 강제 기부하는 출국세 조항까지도 신설했다네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기업들이 매각 대금 일부를 출국세로 지불할 경우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서 해외 기업들이 사실상 공짜로 러시아 자산을 매각하는 이유인 셈이라고 합니다. 거의 1달러, 1유로, 뭐 1루블에 파는 이유가 그 큰 돈을 받고 팔았을 때는 그 돈의 10%라도 러시아 정부에 내면 그게 이제 전쟁 자금이 된다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에서 176개 기업이 러시아 사업 매각, 폐업 또는 축소로 1,000억 유로 약 143조 원의 자산 손실 및 비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영을 하면서 처음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러시아 익스포저가 있는 러시아의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확 빠졌었죠. 그러고 나서 이 손실이 다른 지역에 이익하고 어느 정도 퉁치면서 기업 가치를 갉아먹나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산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회복 못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손절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회계에서 얘기하는 코스트 중에 썬크 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썬크 코스트가 러시아의 공장을 5천억을 들여서 다 지었어요. 가동을 하는데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의 제재가 들어오니까 매년 2천억의 적자가 날 거다. 그랬을 때 이제 경영진이 이 공장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때 그 판단을 해야 될 때 아니 그래도 5천억이나 들어갔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나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썬크 코스트라는 거죠. 이미 발생을 했고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이미 발생한 썬크 코스트로 거기서 이렇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썬크 코스트 개념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철수를 명령한 기업의 CEO들은 아마 다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미 5천억은 나간 거고 지금부터 계속 내년 내후년까지 1,500억, 2천억씩 적자가 난다면 그거는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매각하자. 뭐 아마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은요. 이 삼성중공업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선업에 최근에 이제 바람이 불고 물 들어오고 면서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순풍이 불고 있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파장은 현지에 생산 시설을 둔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가 발주한 대형 계약들도 줄줄이 저처하고 있는데 어렵게 추진되던 사업들이 이번 전쟁 여파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도 속속 벌어지고 있다.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2019년에서 2020년 러시아에서 수주한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15척 중 10척이 공정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가 국제은행 통신협회 스위프트죠. 에서 퇴출되면서 발주처인 러시아 국영선사 서브콤플로트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요.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규모는 모두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 선박은 건조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탓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이 받을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핵심이네요. 삼성중공업청은 러시아 선주 측과 관계 등을 고려해서 당장 계약을 파기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은 옛날 대우조선해양이죠. 이 시절에 서브컴플로트에서 8억 5천만 달러에 수주한 LNG선 세 척에 대한 계약을 지난해 모두 해지했네요. 약속된 시점에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자 건조 작업을 중단한 것이고, 하나오션은 이들 선박을 인수할 제3의 선주사를 찾은 뒤 공정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실제로 지금이 워낙 뭐 호황이 시작됐으니까 설사 건조 중이던 배도 건조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팔면 되겠네요. 요즘 중고 성과도 올라가면서 수요가 많으니까요. 요 부분은 크게 손실을 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어떤 자동차 회사라든지 삼성전자, LG전자보다는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죠? 네, 그 다음 이제 2조 달러 헬스케어 시장 선점 요 보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헬스케어 하면 조금 워낙 건강보험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월급에서 건강보험 엄청 떼가잖아요. 네, 근데 그 건강보험을 떼가는 건 좋은데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번에 저희 조카도 좀 큰 사고가 있을 뻔했었는데 그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과잉 진료 뭐 이런 거에 예전에 제가 한번 축구하다가 그때 후방 십자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거기 후방 십자 때문에 병원 갔는데 거기서 어떤 환자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아, 좀 뭐 어떤 진상 환자인가 싶어서 봤더니 그 환자 얘기가 아니 내가 여기 손목이 아픈데 왜 가슴 엑스레이를 찍냐?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였어요. 왜 여기 가슴 엑스레이를 찍냐?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듣는데도 아 정말 야 좀 심했다 뭐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네 예. 건강보험 얘기하다가 또 좀 샜는데요. 미국은 이 헬스케어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S&P 500에서 헬스케어 섹터가 차지하는 부분도 거의 16%인가 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2조 달러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종감염병, 불행화사회 등 현대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공학, 정보기술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는 이 컨버전스라고 하죠. 이 컨버전스 사이언스가 필요합니다. 누가 얘기를 했죠? 도쿄 의과 치과대학과 통합을 앞둔 도쿄 공업대학의 마스가즈야 총장은 통합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아, 도쿄 공대랑 도쿄 의과 치과 대학하고 통합을 안 해요.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 및 질병 유행 등 기존 의학의 틀 안에서 극복하기 어려웠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학과 공학, 생명과학 간 합종 연행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기존 임상 중심의 의대 틀을 벗어나서 공학, IT 등과 결합한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 앞다퉈 나서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의사 자격증을 가진 과학자, 이른바 의과학자, MD, PhD 양성에 힘쓰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사 양성 제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도 임상 중심에서 벗어나서 연구 중심 의대를 통한 의과학자 양성에 도전하고 있다. 이 통합이 2024년에 통합되네요. 통합된 후에 도쿄 과학대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두 대학의 통합 발표는 변화와 혁신을 조심스러워하는 일본 학계에 큰 충격을 던지는 사건이었다. 그러네요. 두 곳은 일본 내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죠. 올해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사 QS가 발표한 일본 내 대학 순위에서 도쿄공대가 4위, 와,
일본 내 대학 순이네요. 도쿄 의치대는 16위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두 대학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택했다고 합니다. 도쿄공대 관계자는 연구 분야를 전통적인 공학에서 생명공학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그 의대 설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의대와의 통합을 통해서 이를 해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의대보다 의과학자 양성에 적극적이었던 도쿄 의치대 입장에서도 도쿄 공대와의 통합은 기대가 크고요. 흔히 하얀 거탑이라고 불리는 일본 의학계는 구성원 간 철저한 서열화, 관행의 얼매인 구조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중심의 기존 의대 시스템도 좀처럼 넘기 힘든 벽이었다. 넘사벽이었네요. 이 같은 제약 속에서도 도쿄 의치대는 꾸준히 다른 대학 학문과의 협업 등을 시도하며 의과학자 양성에 나섰지만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의학과 공학 간의 합종 연행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네요. 2018년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 UIUC라고 하죠.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해가지고 그죠? 인인가요? 예신가요? UIUC는 공학과 의학을 융합한 의과대학 칼 일리노이 의대 CICM을 설립을 했네요. 의학과 공학의 교차점에 세워진 미국 최초의 의과대학을 표방한 CICM은 의과학자 양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수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 등 공학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입학을 목표로 했던 CICM은 신입생의 80%가량의 공학 전공자라고 합니다. CICM은 의학, 공학 융합을 통합해서 만성 신장 질환 진단 키트, 코로나19 신속 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해서 주목을 받았다네요. 통합까지는 아니어도 의대와 공대 간 협업 트렌드가 뚜렷한데 HST, 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는 미국 MIT와 하버드 의대 간 의공학 통합 프로그램이네요. MIT랑 하버드랑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양쪽 교수진의 지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MIT 공학부와 하버드 의대에 모두 소속된다고 하고요. 학위는 하버드가 수여하는 MD나 MIT가 수여하는 PhD를 받는다고 합니다. 간섭 단층 촬영 OCT를 망막 검사에 처음 적용해서 생체 검사에 의존하던 망막 검사 패러다임을 바꾼 데이비드 황 하버드 의대 교수 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됐다고 하네요. 야, 참 미국은 참 이런 변화에 참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그런 기존의 고정관념을 참 잘 깨는 것 같아요. 네.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기존 학부제로 운영되는 의과대학을 두고 새 의학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싱가포르 국립대는 2003년 미국 듀크대와 협약을 맺어 연구 중심의 4년제 듀크 NUS 의학 전문 대학을 설립을 했네요. 의대와 공대 간 융합 말고도 기존 의대 역시 연구 중심 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고요. 예컨대 세계 최고로 알려진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 의대는 대표적인 연구 중심 대학인데 지난해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내 의학 분야 1위와 2위는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 대 의대가 차지했고요. 하지만 경증질환 치료를 뜻하는 1차 의료 순위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한 22, 92를 차지했다고 하고 그만큼 연구 중심인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 의대가 중증질환과 의료기술 연구,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등에 전념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 줄을 읽어보면요. 한 국내 과학계 관계자는 의과학자 양성은
산업 측면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실제로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라고 합니다. 반도체 시장보다 4배 이상 크다. 예, 도쿄 강민호 기자님이 쓰신 기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최근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영상을 AI로 분석을 해서 보통 그 의사분들이 오진율이 많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오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AI가 CT 촬영을 했다든지 그런 엑스레이 촬영을 한 걸 보고 초음파 등등을 보고 거의 암 2단계, 3단계 뭐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어떤 식의 모습이 나왔던 걸 그걸 알파고가 뭐 수십만 번의 대국을 해본 것처럼 그런 걸 기억을 해서 딱딱딱딱 이렇게 진단을 하는 그런 기업이 지금 올라와서 주식시장에서 되게 핫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의학과 이 공학이 계속 융합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AI가 의학 쪽에도 침범을 많이 하고 그만큼 AI와 관련된 그런 테크 기업들이 또 이제 그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료 분야까지 확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4배 규모라고 하는데 이 헬스케어 시장이 이렇게 융합되면 될수록 테크와 융합되면 될수록 또 그만큼 반도체 시장에도 반도체 시장이 또 더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뭐죠? 역대급 호실적 온다. 순풍에 돋단 조선주. 요거는 보너스 기사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비트코인에 관한 질문도 하시고 했었는데 잘 모르는 거 제가 아는 척하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투자는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직원들한테 투자와 트레이딩,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카카오에 대한 또 그거는 댓글도 남기셔서 카카오가 쌀 때는 뭐죠? 이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기업의 성장 축이 이렇게 있으면 테슬라가 제가 1조 달러를 갈 것 같다 했는데 주가가 너무 앞서가지고 선반영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이 성장의 축, 밸류에이션의 축에서 주가만 너무 이렇게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뭐죠? 이 내재 가치에 비해서 성장 가치를 반영한 이 내재 가치에 비해서도 주가가 너무 비싸진 겁니다. 비싸지면요 투자가 아니라 거기서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요. 싼 영역에 이 기업 가치의 축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싸잖아요. 싸면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몰라서 코로나 때나 작년 같은데 싼 데 밑에서 트레이딩을 얘기하잖아요. 한 번 더 빠졌다가 요럴 때 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쌀 때는 그냥 투자 개념으로 사는 거고요. 샀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때 카카오처럼 조카한테 얘기하고 2달 만에 8만 원이 17만 원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비싼 영역을 갔잖아요. 그래서 3월 말에 얘기했던 게 7월 달에 김 작가 TV, 8월 달에 뭐 저기 박종훈 등등 채널 나갈 때마다 너무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니까 막 이제 저한테 계속 물어보죠. 카카오 지금도 사도 됩니까? 아니요. 비싸다. PBR 10배가 됐는데 20년 말 기준으로 카카오의 BPS가 14,000원인데 지금 14만 원이 넘어 17만 원 같나. 여기서는 저는 BPS 개념으로 PBR이 10배 이상이면 저는 아무리 성장주가 좋아도 안 삽니다 얘기하면서 그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비싼 영역에서는 트레이딩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또 착각하는 게요. 싼 영역에서 트레이딩을 하려고 밑에서 한번 빠지면 살려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비싼 영역에서는 또 어떤 게 잘못됐냐면 비싼데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니까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니까 괜찮아 하면서 비싼 영역에서 투자를 하면 또 그만큼 예, 다시 주가가 결국은 수렴하니까요. 예, 또 그 고통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게 내가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 분석인데 비트코인 26,000불, 25,000불 여기서는 사도 될 것 같은데 이 가치 분석이 제가 안 돼서 못 사는 겁니다. 네, 느낌은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먹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일단 가치 분석이 돼야 여기가 트레이딩 영역인지 투자 영역인지 뭐 그게 판명이 되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근데 제가 요즘 그 가상화폐 책 많이 지금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가상화폐 관련된 걸 쭉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제가 어떤 감이 좀 생기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심학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